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12일부터 갤러리 현대에서 개관 50주년 기념전이 열립니다. 김한기, 청경자, 박수근, 이중섭, 백남준, 박서보, 이우환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한국 근현대 미술의 역사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김한기의 최고가 작품인 우주도 처음으로 공개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중섭도 갤러리 현대의 전시인 현대화랑을 통해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현재는 갤러리 현대의 웹사이트에서 전시 프리뷰 형식으로 공개 중이고 5월 12일부터는 현장 관람이 가능합니다. 미술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전시라고 생각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근현대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화가를 꼽으라면 단연 이중섭입니다.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20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가라고 할 수 있죠. 이중섭은 불우하게 살다가 요절한 비운의 천재라는 점 때문에 한국의 반고흐에 비견되기도 합니다. 비참한 삶, 정신병, 떠나버린 일본인 아내, 그리고 짧은 생애. 이중섭은 비극의 한가운데서 예술혼을 불태운 화가로 한국 미술계의 독보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중섭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한국의 반고흐라는 브랜드를 위해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었고 비극만이 강조되었죠. 이중섭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화가이지만 동시에 가장 잘못 알려져 있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중섭의 삶과 작품을 알아보고 잘못 알려진 사실들도 바로잡으려 합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중섭의 집안은 엄청난 부잣집이었습니다. 이중섭은 1916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오던 지주였지만 막내 아들인 이중섭이 아주 어린 시절 사망했습니다. 이중섭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로 그가 유복자였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고은 시인이 1970년대에 쓴 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섭의 형인 이중석이 결혼할 당시에도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다고 합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긴 했지만 가세는 크게 기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부잣집 딸이었고 12살 터울의 형 이중석은 젊은 사업가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죠. 어린 시절 외가가 있던 평양에서 수학하던 이중섭은 이미 미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명문이었던 평양 제2고보 입시에 낙방했고 이후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설립한 민족주의 계열의 학교로 김소월, 백석, 황순원, 유기철 등 수많은 인사를 배출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어린 이중섭은 그의 삶을 바꾼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스승은 당시 오산학교의 미술교사였던 임용련과 백남순 부부였습니다. 임용련은 배제고보 시절 3.1운동에 적극 참여해 수배령에 내려졌었고 이를 피해 상해로 망명했었던 화가입니다. 그는 이후 중국인으로 위장해 도미하여 예일대학교 미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당시 수석 졸업생의 특전으로 1년간의 유럽 연수를 떠났던 임용련은 파리에서 조선 출신의 여류화가 백남순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 부부는 귀국하여 오산학교의 미술교사로 일하고 있었죠. 스승 임용련은 이중섭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조선인은 조선인다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중섭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민족혼은 바로 이런 교육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용련은 본인이 파리 유학 시절 체득한 후기 인상파와 야수파 등의 화풍을 알려주며 언제나 연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중섭의 그림에서 대표적인 주제인 소는 바로 이 시기 형성된 것입니다. 수많은 습작을 하며 가장 많이 그렸던 대상이 학교 주변에서도 흔히 보이는 소였기 때문이죠. 오산학교를 졸업할 무렵 임용련은 이중섭에게 일본 유학을 권합니다. 민족의식을 강조하던 스승이었지만 이중섭의 재능이 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마침 이중섭이 졸업할 시기 형인 이중석은 원산에서 대형 백화점을 개업할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잡았습니다. 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1936년 이중섭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일본 내에서도 아방가르드 성향이 강했던 문화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아방가르드 미술의 자유로운 화풍을 마음껏 흡수하던 이중섭은 대학 2학년이 되던 해에 운명의 여인 야마모토 마사코를 만나게 됩니다. 이중섭은 재학 시절부터 반도에서 온 천재화가로 각광받았습니다. 원래 그는 졸업 이후 프랑스 유학을 꿈꿨지만 2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고 있었기에 유학의 꿈은 접을 수밖에 없었죠. 이후 도쿄 화단에도 데뷔했었지만 패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일본에서 특히나 조선인 화가가 활동할 방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1943년 결국 이중섭은 가족이 있는 원산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귀국한 이중섭에게는 지울 수 없는 흑역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일제가 내려준 총우화가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총우화가는 일제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직함이었는데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민족혼을 담은 그림을 그리던 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흑역사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입장은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총우화가로서 남긴 작품이나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는 형인 이중석이 동생이 징명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손을 써 이름만 올려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볼 뿐입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생이별한 연인 마사코를 그리워하던 그는 가족들에게 결혼 승낙을 얻어냈고 1945년 마사코는 전쟁통의 혈혈단신으로 대한해협을 건너 이중섭에게 왔습니다.
둘은 정식으로 결혼했고 이중섭은 아내 마사코에게 따뜻한 남쪽에서 온 덕이 많은 여인이라는 뜻의 이남덕이라는 이름을 선물했죠. 곧 광복이 다가왔고 그 이듬해 이남덕은 첫 아이를 낳았지만 디프테리아로 사망합니다. 이중섭의 그림에서 수없이 등장한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잃은 첫째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애석함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해방 이후 더욱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이북이었던 원산은 공산당에 의해 점거되었고 사업가였던 형 이중석은 친일파 부르주아로 몰려 공산당 정권에 끌려가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원산에는 매일같이 폭격이 떨어졌습니다. 형을 기다리겠다는 형수와 노모를 원산에 남겨둔 채 이중섭은 식솔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이 대부분 유실된 이유는 전쟁통에 원산에 남은 노모에게 작품을 모두 맡기고 떠났기 때문이죠. 이중섭과 그의 가족은 부산을 거쳐 제주도에 잠시 정착했습니다. 한라산에서 부추를 뜯고 바닷가에서 개나 조개를 잡아먹는 지독하게 궁핍한 삶이었죠. 서귀포시에는 이중섭의 가족이 살던 단칸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 옆에는 이중섭 미술관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중섭이 피난을 떠나며 대부분의 작품을 원산에 본가에 두고 와야 했기 때문에 이중섭 미술관에도 대부분 작품이 레플리카, 즉 복제품입니다. 제주에서의 1년 남짓한 생활을 뒤로하고 그의 가족들은 다시 부산으로 이주합니다. 부둣가에서 막노동으로 연명했지만 그 와중에도 담뱃갑의 은박지에 새긴 은지화를 그리곤 했죠. 사실 이 은지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재료와 기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도쿄 유학 시절 이미 이중섭은 은지화를 시도했었고 당시 은지화는 새로운 실험의 일환이었죠. 피난민 시절 그렸던 은지화들은 재료 살 돈이 없던 이중섭이 담배를 마는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시 은박지에 포장되어 나오는 담배는 꽤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의 은지화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본 유학 시절부터 시도해오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실험을 전쟁통에도 이어나갔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산 피난민 시절의 은지화는 일종의 화가로서의 생존투쟁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생존 자체가 물음표였던 시기였지만 그래도 그는 그림을 놓을 수 없었던 거죠. 1952년 이남덕과 아이들은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중섭의 부인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그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이중섭 또한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하려 했지만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가족들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아내와 아들의 건강이 무척 악화되던 상황이었고 장인의 사망으로 아내가 유산 상속을 받아야 했는데 이는 궁핍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듬해 1953년 이중섭이 일본으로 건너가 잠시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생애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화가로 성공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힌 이중섭은 절친했던 김한기, 구상 등 지인의 도움으로 1955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미도파 화랑에서 열린 개인전은 성황리에 치루어졌습니다. 45점의 작품 중 26점이나 판매 예약이 되었고 이중섭은 가족과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시가 끝나자 실제로 작품 대금을 지불하고 그림을 사가는 이는 거의 없었죠. 이에 전시를 도왔던 친구들과 함께 직접 수금을 하러 다니기도 한 이중섭은 자신의 처지에 무척이나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 이중섭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불안해져갔고 지나친 음주로 간의 손상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었죠. 1956년 겨우 41살의 나이에 이중섭은 서울 적십자병원 311호에서 외롭게 사망했습니다. 무용고자로 분류되어 3일이나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사흘째 되던 날 어린 시절부터 동양 친구였던 화가 김병기가 병원을 찾았다 그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을 불러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의 유골은 화장되어 절반은 망우리 공동묘지에 절반은 시인 구상을 통해 일본의 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이중섭의 소그림들, 특히 그가 더 젊은 시절 그린 작품들에 주목하고 민족혼을 담은 그림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스승 임용년의 지도 아래 성장한 그는 언제나 조선인다운 그림을 그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혼이라는 단어만으론 이중섭의 작품을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이중섭의 그림에서 등장하는 소는 영상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었기도 하고 이중섭 자신이기도 합니다.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 옆 그가 가족들과 지냈던 단칸방에는 소의 말이라는 직접 지은 시가 붙어 있죠. 이는 곧 소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한 이중섭의 독백과도 같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자화상을 남겼지만 이중섭의 작품 중에는 자화상이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 소는 일종의 자화상이었죠. 이 때문에 소그림들은 당시 이중섭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추사의 획처럼 거칠고 강렬한 선으로 그어진 소들은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 있습니다. 1953년 38세에 그린 황소는 활력이 넘치는 붓터치와 과감한 묘사로 황소의 기운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일본에서 잠시 가족을 만난 뒤 화가로서 성공해 가족과 함께하겠다는 희망에 차 있었던 시기였죠.
하지만 1955년 40세에 그린 피 묻은 소는 이전의 그림들과는 확연히 다른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첫 개인전의 판매 부진으로 좌절하고 있었던 그의 절망에 가까운 심리를 드러내죠. 이러한 경향은 그가 남긴 풍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중섭은 친구였던 공예가 유강렬의 권유로 1952년 봄부터 1954년까지 약 2년간 통영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시기 그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온전히 작품에 몰두할 수 있었죠. 당시의 풍경화는 따뜻한 남해 햇살과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통영에서의 풍경과 대비되는 이 작품은 이중섭이 숨을 거두던 해인 1956년 친구인 작가 한묵의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올려다보는 불안한 시선과 여러 겹의 헝클어진 스케치 위에 크레파스로 색을 쌓고 다시 유화로 덧칠한 이 작품은 쓸쓸하고 황량했던 당시의 내면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중섭은 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실험했습니다. 그의 기법적 실험은 이 그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955년 개인전에 출품되었던 작품인 투기에는 수묵화의 방식인 몰골법으로 두 마리의 닭을 그려 완전히 건조시킨 뒤 다시 잿빛 물감을 칠하고 마르기 전에 나이프로 긁어내어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방식 때문에 어두운 색조의 유화임에도 마치 수채화 같은 투명한 느낌을 보여주죠. 이중섭은 한국 미술계의 가장 빛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전쟁통에 여러 곳을 전전했기에 그가 머물렀던 곳들은 관광 명소가 되었고 그의 황소는 한민족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비극적인 삶과 황소 그림만을 기억하고 있죠. 망우리 공동묘지에 위치한 이중섭의 묘에는 표지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가 떠난 지 1년 뒤 후배 조각가였던 차근호가 제작한 묘비석이 전부이죠. 이 영상을 제작한 저조차도 처음으로 이중섭의 묘에 다녀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수십억에 거래되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다는 것에 비해 그의 묘는 너무나도 조촐했습니다. 이중섭은 단순히 황소와 민족을 그렸던 화가가 아닌 수많은 불행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그림을 그렸던 사람으로 또 엄청나게 다양한 작품을 시도했던 화가의 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구독자분들이 그가 남긴 작품과 드라마만이 아닌 화가 이중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차테 감자쌤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